네, 그러면 2부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연자분이신 이시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교수님은, 박사님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시죠. 우리나라 통합의료계의 거목이시고요. 또 우리 통합건강관리학과 학생분들도 이 이시영 박사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우리 학과를 선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석자 교수님께서는 경북대학 신경정신의학을 전공으로 경북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예일대학에서 정신과 박사후 과정을 수료하셨고요. 강북 삼성병원에서 원장으로 계시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재활요양기관들을 10여 년간 탐방을 하시고 견학을 하신 경험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홍천의 유명한 힐리언스 선 마을을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현재는 세로토닌 문화원의 원장님으로 계시고요. 또 한국의미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학과 석자 교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통합의료의 실제와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제학술 세미나 전체의 주제를 또 정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그 내용으로 우리 교수님을 환영하는 박수로 함께 맞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시영입니다. 제가 통합의학 명색이 교수인데 잘 아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분 의사 선생님한테 참으로 많은 걸 배워가지고 제 강의가 훨씬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합의학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불행히도 참 잘 된 것 같은데도 참 잘 안 된 것 같은 게 한국의 통합의학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데는 원래 이 전통의학은 뭐 어느 민족이고 어느 국가에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이게 역사도 얼마 안 되는데 워낙 그 파워가 좋으니까 완전히 서양의학에 눌려가지고 전통의학은 저 뒷전으로 밀려있는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인 의료 현상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서양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한의학에 대해서 동양의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이 쉽게 되는 겁니다. 내가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은요, 한의과대학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과대학, 서양의과대학이 따로 있고, 얼른 생각하면 참 두 개가 다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통합이 잘 되겠지. 근데 사실은 바로 그 점이 우리 한국 통합의학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표정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통합의학을 공부하러는 요 가사온 일본에 자주 갑니다. 두 선생님을 제가 그 전에 만나 뵐 길이 없었고 페이퍼에서는 들어 선생님들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현대의학의 주류는 서양의학입니다. 그런데 전통의학이라는 것은 뭐 어느 나라나 다 있죠. 그리고 지금도 그 전통의학이 또 살아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만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학이 현재는 주류의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의학은요, 대세의학이라 그러기도 하고, 혹은 또 보완의학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밀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근련에 와서는요, 현대의학의 한계점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 정말 시조를 할 수 있는 미국에도 보면은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이런 치료법이
이제 1년 동안은 동양의학에 대한 공부를 의과대학에서 정식으로 교과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 유럽은요, 유럽의 선진 국가는 심지어는 뭐 70%가 이 전통의학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의과대학 교과 과정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국을 참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좋다. 그럼 일단 해보는 거예요. 뭐 누가 했다든가 뭐 누가 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좋다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은 이 동양의학연구소가 상당히 오래전에 설립이 되고 지금도 뭐 예산도 자꾸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침구의학도 이제는 뭐 미국에서는요. 그런 이제 침을 놓지 않으면은 이 고소를 당하는 정도입니다. 이 발이 삐었는데 침 놔라, 침 맞아라 하는 처방을 하지 않으면은 그 정형외과 의사는 고발을 당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침구의학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명상의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동양의학이 차츰차츰 이 통합되어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은 이 따로 독립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서로 이게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이게 서로 이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양의학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 더구나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도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더구나 이게 잘 통하지가 않고 저도 이 동양의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현역에 있을 때 경희의료원에 동서의학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 우리 정신과 주임 교수가 이 박사 그거만 싸움만 하니까 괜히 오지 마소 자꾸 말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가기는 갔더니 제가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의 통합의학의 현실이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는요 서양의학이 세계적으로 이 동양의학에 관심이 많아져 가고 있는 것은 뭐 피할 수가 없죠.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는 초고령 사회를 곧 맞게 됩니다. 이 초고령 사회는요, 뭐 오래 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만성병 한두 가지는 다 장식용으로 다 알고 다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런 동양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생활습관병이라든가 이런 만성병은요. 서양 의사들은 불치병이다. 뭐 난치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언뜻 손들을 대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한의학이 이제는 차츰 통합의학 쪽으로 이제 한의학도 가고 서양의학도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건 알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통합병원이 몇 군데 생겼습니다. 그것은 주로 이제 한의사 그룹들이 주동이 돼서 한 병원입니다. 이제 그런 병원에 서양의사를 한두 사람 채용을 해서 이제 통합병원이다.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상당한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뭐 이 진료도 이거는 뭐 쓰면 안 된다. 이건 써라. 뭐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품 이 신약 하나 허가를 얻으려면 대단히 복잡합니다.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제일 힘든 것이 신약 허가입니다. 어디보다도 제일 힘든 게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 한의사들은 또 참 좋아요. 한의사들은 처방 조제권이 있습니다. 한의사들 내가 비상을 넣든 말든 그 내가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의사는 스스로가 제약회사 사장이에요. 의사 한 사람이 쑥을 넣든 갈비상을 넣든 뭘 넣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그렇지가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에 서로가 상치되고 한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특히 이제 이 서양의학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특히 이제 정말 오히려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부자들, 백인 그룹에서도 이 한의학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동양의학에 대한 정말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가고 있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츰 그 사람들이 한의학 쪽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서양에서도 이 통합의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기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한의학에 대해서는 저는 뭐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전공이 사회정신의학이니까 그 사회정신의학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동양의학적인 이런 지식도 있어야 되겠어서 뭐 그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한의학은 물론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뭐 미국에서 주로 공부를 많이 했고 한의학은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상당히 독자적인 한의학으로서는 독립된 체제를 유지하고 완전히 제도권에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이제 한의과대학이라는 것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허준 선생은 그 동의보감은 이제는 정말 뭐 외국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졌습니다. 중국,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최근에는 이게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우리 한의사들도 한의사들 나름대로 아주 좀 자신감이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의사 수가 27,000명입니다. 한의과 대학이 종합대학이 11개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이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제도적으로는 아주 완벽하게 독립이 된 이런 체제로 가니까 이게 어떨 때는 보면요, 국민들 보기에는 무슨 밥그릇 싸움 하듯이 싸움하고 있고 서로 영역을 여기는 침범하면 안 된다. 줄을 꺼놓고 있습니다. 뭐 한의사는 이건 하면 안 되고 양의사는 또 이건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통합 의료에 대해서는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부터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참 효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통합의 실전은 제가 대충 뭐 설명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국에도 서양 의사 중에서도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그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열심히 하도 올리려 계산하니까 내가 신경이 노이로제 걸렸어. 내가 잘 들립니까? 됐습니까? 이제? 이 상당히 무거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이 서양 의사들도 이쪽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유명한 것이 대한통합 임상통합의학회라는 거기에 저도 회원이긴 한데 이름을 잘 못 외우겠다. 비슷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는 조금 더 통합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잘 되고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한국은요 일본이 세계 최장수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제일 먼저 정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죠. 그러나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도 이제 내년, 후내년이면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데
그 스피드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빨리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기대 수명이 83세예요. 그런데 이제 건강 수명은 뭐 오래 살면 뭐합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 수명은 70대 초반입니다. 남자는 좀 짧고 여자가 좀 길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대개 한 10년 차이가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83세인데 이 건강 수명은 73세. 뭐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10년은 정말 빌빌거리면서 어떤 면에서는 아프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걸 장수의 늪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늪을 잘 건너가야 돼요. 그거 넘어지면 큰일 나요. 저도 요즘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야, 내가 그래도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벌을지는 못해도 그래도 뭐 몇 푼 저축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절대로 아프지도 말고 늙지도 말아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은. 야, 주사 한 방에 23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몇 번 맞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정말 밥맛이 없습니다. 이게 큰일 났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돈이 없으면은 늙어도 안 되고 특히 이제 병이 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울면서 태어나서 또 울면서 살다가 죽을 때라도 좀 웃으면서 죽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 좀 모아놓고 아이고 이 사람들아 좀 고마웠네, 나 먼저 가네, 이렇게 하고 좀 갈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죽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힘든 게 인생의 마지막 10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요 80대는요 180만 명입니다. 그런데 90대는요 26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80대에서 이제 90을 넘어가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 아마 장수를 한다 그래도 아직은 이제 고비를 못 넘어서 대개 죽은 것 같아요. 우리 동창들 봐도 대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 딱 90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뭐 해주고 싶은 게 있거든 지금 좀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건강은요 젊을 때는 별로 못 느낍니다. 이제 한 70 중반 넘어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 처방을 할 때도 75세까지는 대체로 일반 성인하고 똑같이 우리가 진단하고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75세가 넘어가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주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참 아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제 건강 수명을 정말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정말 잘 하셔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 없는 정말 장수는 이게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힘듭니다.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요, 이게 아직 살아있긴 있어. 전화는 받는데, 근데도 이 모임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창피하니까. 몸도 불편하지만 친구들한테 점심 한 끼 살 돈도 없는 겁니다. 그리 나와도 바둑도 한 판 못 들어요. DJ는 안 잡고. 바둑 한 판 뚫고 그러면 그것도 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면 집에는 커피 한 잔 사들이 커피 한 잔이 4, 5천 원 되는데 이 친구는 하루에 용돈이 1,000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굉장히 가난한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 나라에 태어났죠. 나는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대한민국은 부자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일에서 역사적인 단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은 뭐 완전히 별종이야. 내가 보기에는 저게 똑같은 인간이 아니야. 나하고는요. 전혀 다른 별종이다. 제가 책을 쓴 것도 사실은 그래서 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는요, 여러분 생각도 그렇긴 하겠지만, 어떤 자기 책임은 자기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살림이 참 그렇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이웃 일본이 우리보다는 참 잘 살고 아주 부자 나라지만 일본 가 보니까 헉헉거리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한국은요. 여러분 내가 돌아본 세계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잘 살아요.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잘 살아요. 일본도 보니까요.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미안합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친구들 집에 어떻게 찾아가 보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한국은요, 가령 노인들도 보면은 정말 참 전부 지하철이고 버스고 다 공짜입니까? 거기다 경로소까지 마련해놓고 그 모시고 이런 나라 지구상에 없습니다. 일본도 그냥 할인 좀 해줘요. 할인. 예. 그렇지 전혀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잘 지어놓은 데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 강당도 이렇게 좋은 강당 여러분 어디 한번 가보십시오. 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의 그런 전혀 별 천지에서 태어난 자고나죠 별종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왜 통합의료가 정말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 비쌉니다. 의료비가 엄청 비싸요. 사실은요. 뭐 MRI 같은 거 한번 찍으면 뭐 돈이 얼마입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는 이 동서의학이 합치면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왜 서양 의사들은 실제로 이 만성병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급성 전염병이 막 돌아간다든가 갑자기 응급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이건 뭐 서양 의학이 절대적입니다. 한의학이 뭐라 그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 만성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성병은 정말 한의사들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 의학은 EBM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Evidence Based Medicine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왜 이 약을 썼느냐? 그럼 그 약을 왜 썼는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이 사람한테 쓸 수 있고 저 사람한테 쓸 수 있고 이게 재현성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EB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EBM이 확실치가 않으면은 내가 진단을 하거나 치료를 했을 때는요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서양 의사들이 한의학을 잘 믿지 않는 이유는 한의원은 EBM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너 이거 왜 썼느냐? 너 갈건탕을 왜 썼느냐? 잘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 서양 의사들이 부터 알아들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이거나 객관적이거나 못합니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NBM이라고 합니다. Narrative Based Medicine.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요. 그러나 그전에는 한의사들은 그냥 이야기만 했지 그게 무슨 객관적인 근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 최근에는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도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다. 그것도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다. 왜? 그래서 우리가 이 나레이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이 환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어느 집에서 태어났고 세계관은 어떻고 인생관은 어떻고 철학관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서양 의학은요 요즘 병원에 가보면은 저도 이제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앉아 있으면요 내 얼굴을 안 봐요. TV 화면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야 날 좀 봐라.
환자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래, 환자는 없는 겁니다. 이 데이터만 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만. 왜 EBM을 찾으려니까 그런 겁니다. 에비던스를 찾으려니까. 내 얼굴보다는 여기가 더 중요해요. TV가 더 중요해요. 그 TV 스크린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환자들 하는 이야기를 listen to patient. 그러니까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그게 정말 NBM이다. 그것도 바로 치료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소위 홀리스틱 메디신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미병이라는 말을 들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미병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엔 무슨 병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거는 병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강도 아니고 그 중간쯤이다. 그런 것이 미병입니다. 아직은 병은 아니야. 그런데 그거 잘못하면 그대로 가면 병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경고성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병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문제가 있을 때 그만할 때 네가 이제는 끝나야지. 계속 그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병으로 발전이 된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미병은 그러니까 한의학은 이 예방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쨌든지 병이 나기 전에 정말 미병 상태에 있을 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이걸 예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그냥 신체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 그러면 병이라 그러면 대체 신체적인 이야기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이 병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 아니고 정신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 다음에는 요즘은 이제 이 또 WHO에서 이 영적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영적으로 안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영적 이 건강 상태가 돼야지 이제는 이 사람은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 요즘은 이제 뭐 이런 명상도 많이 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WHO가 이렇게 별난 이야기까지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건강 수명이 정말 키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어느 생각하기에는 제일 좋게는 요즘 우리 친구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9988-234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삥삥 고로리 그래. 삥삥 그림이 살다가 어느 날 딱 굶어 죽어버린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꼭 그걸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다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은 어차피 누구 신세를 좀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계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게 계호 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요즘요 정말 계호 인력을 구한다는 게 오히려 의사보다도 더 힘든 게 계호 인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노인이 노인을 케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무심해도 이제는 환갑을 지냈어요. 참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고 나면은 지가 늙은 영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노노 케어가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뭐 여기서 별로 큰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누구에게나 의존하지 않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어차피 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거 갑자기 죽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내 친구 중에 한 놈은 이 녀석 술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술을 많이 먹고 뭐 자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내 글마한테 할 이야기가 많았는데 죽어버렸어요. 자다가 죽어버린 놈한테 뭐 무슨 이야기를 내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그냥 좀 이 심장병보다도 우리 죽을 때는 암이 좋다. 암에 걸려 죽으면 시간이 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암이라는 건 굉장히 만성병입니다. 천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정말 보여서는 안 될 것은 뭐 숨기기도 하고
신세 신사람 때는 편지라도 한 장 쓰고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있어야지. 여러분 70, 80살 사람이 죽으면서 암소리 안 하고 죽어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한테도 감사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역시 약간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이제 90이 되고 이번에는 이제 내가 내 인생 사라는 걸 썼습니다. 인생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주워 모아서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쓴 것도 이제는 나름대로 죽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통합의료가 이렇게 안 되느냐. 그것은요, 교육에도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특히 이제 서양의학에서는요, 물질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질 중심으로.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정신입니다. 가령 내가 스트레스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밥맛이 없고 또 밥맛이 없으면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골치가 아픕니다. 그렇게 그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저히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양을 갈 때도 수련을 할 때도 심신수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을 특히 이제 심신이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과 몸을 함께 수련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민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거의가 진짜 일변도입니다. 그래도 서양 의사 중에서도 정신과 의사들은 그래도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신과 의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가령 우리한테는 사이코소매틱 메디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 신체 의학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의사들, 서양 의사 중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통합의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도 얘가 정신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물질적인 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이야기가 그게 이제 좀 융합과학입니다. 우리 교육도 보면은요 굉장히 아주 정신보다는 이런 육체적인 이런 데 더 많이 쏠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문을 하는 자세도 바로 물질 중심주의로 이렇게 가고 있고 서양 자체가 뭐 그렇습니다. 물질주의 정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참 옛날에는요 우리는 좀 흙속에서 살았습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여러분 혹시 잡지에 보면 블루존이라는 세계 5대 건강촌이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도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근데 그런 그 5대 장수촌을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되게 농사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흙 속에서 살면은 굉장히 오래 삽니다. 건강하고. 그래서 옛날에 저도 시골에 자랐으니까 정말 밖고랑에서 돌아가시는 어른들도 저도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흙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 코스타리카에 그것도 이제 우리 블루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코스타리카에 있어요. 거기를 보면 이제 뷰라비다라 그래요. 뷰라비다라는 게 자연과 함께 산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학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것도 이제 정말 서양의학하고는 좀 다르고 자연에서 있는 모든 연기를 자연으로부터 받는다. 힘을 자연으로부터 받는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의학인데, 우리는 이제 참, 지금 이제 세계는 어떻게 보면 이런 물질 문명에서 정신 문명으로 옮겨가고 있는 전환 과정에 있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참 물질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정신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융합과학이라는 것도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이 통합 수행 문화는요, 결국 서양 사람들도 최근에는 이제 이런 굉장히 그 수행을 많이 합니다요. 우리 절에도 가보면은요, 저도 뭐 가끔 절에를 갑니다만은, 그거 보면은 수양 스님들도 많아요. 수행을 한다고. 그렇게 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 수행 문화라는 것은 종교를 완전히 정말 포용을 하는 뭐 유교, 불교, 무슨 뭐 기독교, 이슬람교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수행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참 이런 수행 문화가 잘 좀 포용이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이 물질 문명에서 허덕이던 이런 것이 정신 문화로 승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야말로 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정신 문화로 거듭날 때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는 통합보다는 융합으로 이렇게 차원을 좀 더 높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이 수신 문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도 빨리 끝내라 그래서 여기서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